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 함께 살기에서 이 관용의 원리를 사실 굉장히 관용의 원리를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따라가다가 네. 이게 부족하다. 근데 그 뒤에 부분이 시간 때문에 막 충분히 이제 네, 의문의 일패를 당하셨군요. 그래서 그 부분 좀만 더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한 주제인데요. 사실 저는 현재는 글로 쓰인 책보다는 사람들 이야기나 현실의 사건 속에서 뭔가를 배우는 입장입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그런데 고위직 관료께서 술자리에서 해주신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술이 취해서 차를 내려가지고 아파트 단지 입구로 자기 집 들어가는데 화단 쪽에서 웬 놈이 어떤 여자를 희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저 못된 놈이, 하지만 이미 나이도 먹었고, 그래서 에이 112로 신고하고 말까? 근데 112 신고에다가 뭐 늦으면 또 어떡하지? 야 저거 지금 말려야 되나? 망설이다가 뭐 내일도 아닌데 그러면서 쓱 지나가시다가 여자가 소리를 딱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래서 깨나 하고 이제 막 하고 둘이 붙었는데, 이분이 안경을 쓰는데 안경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고 여자는 도망가고, 여자부터 딱 도망가다가 갑자기 막 누가 다시 오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딸이었던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그 딸이 내 딸인 줄 알았으면은 그런 생각이나 했겠냐 이거야.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제 그분도 이제 이런 조그만 세미나를 운영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올바름에 대한 강의를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이론을 요구하는 거냐, 실천을 요구하는 거냐. 실천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제가 실천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도덕의 기본은 모른 척하지 않는 거다. 그랬더니 에이 구박사는 말이 현실을 몰라도 그냥 어떻게 다 아는 척하고 그래. 물론 일부러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일부러 다 아는 척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내 몫이 주어졌을 때, 뭐 어린 시절에 우리 대학 때 많이 하지 않았나요? 자기 몫으로 주어진 대무의 몫이 있잖아요. 그걸 하잖아요. 이게 도덕이라는 거야. 올바름이라는 것을 추상적 개념으로 보지 말고 도덕 개념으로 보면은 옳지 않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 피해를 입고 있을 때 나하고 무관하니까 하고 지나가는 건 관용인데, 니네끼리 알아서 잘 해결해, 경찰 불러줄게, 이건 관용이죠. 그런데 그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피해를 모른 척하지 않고 이제 아는 한다고 하면 이상한데, 그걸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나름대로 뭐 해코지 하는 놈도 불악기도 말려서 본래 모습을 찾게 해주고, 당하는 사람도 말려서 본래 모습 찾게 해주고, 나도 본래 모습 모두가 본디 모습으로 돌아가면, 물론 이제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때 경찰이 오면 되는 거고, 경찰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저마다의 역할을 우리가 곳곳에서 수행하는 것이 올바름이지, 올바름에 추상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장사꾼에게는 장사꾼의 올바름이 있고, 도둑놈에게도 도둑놈의 올바름이 있는 거다. 그랬더니 야, 현실을 모른다고 막 그냥 구박을 주시더니만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다시 하셨어요. 구박사가 맞는 것 같아. 내가 그 순간 모른 척 했으면 난 인간이 아니지. 그런데 그렇다고 뭐 세상의 모든 성희롱 사건을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건데, 주어진 상황 안에서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 도덕의 출발이다. 그리고 이제 관용을 이제 비판을 많이 했죠. 국가 간에 우리 이제
그 루안다 재건 프로젝트로 유명한 빌 클린턴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요, 자기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때 내가 그랬다니. 브레히트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종교 전쟁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아무도 이승만이든 뭐 김일성이 누구도 책임을 고백하지 않잖아요. 이게 내 탓이다. 고백하지 않는 문화가 계속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고백 부재의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우리 사회 전체가 모른 척해도 되는 사회가 된 거죠. 물론 이제 도시화라는 것이 그런 걸 만들었어요.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도시에 이렇게 모르는 이웃들이 너무 많고 또 성실성 도둑놈들 사기꾼들 많아지니까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서로.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심지어 요즘 아파트에서는 이삿떡을 돌려도 문 안 열어주잖아. 우리 그런 거 안 먹어야 하고. 아예 아는 척을 아예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회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의 기초는 이걸 이제 제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경험한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모른 척하기 훨씬 쉽고요. 모른 척하지 않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 인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모른 척하면은요 도덕적이지 않은 거야. 어쨌든 오시면 인사라는 게 사람 일을 하는 건데요. 아는 척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죠. 인사를 잘 하고 사람 일을 하고 사람 일 가운데 실제 도덕적인 행위가 벌어지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데까지 넘어가면 도덕적인데 현재 말하는 관용은 사실은 로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정치 권력, 그다음에 종교 권력 사이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쟁취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둘의 권력을 아예 간섭하지 않는 불간섭이라는 조건으로 관용이라는 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건 정치 논리지 도덕의 원리가 아닌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정치 원리가 도덕의 원리로 수용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아주 차가운 도덕인 거죠. 그냥 모른 척 하지 말자는, 아는 척 하지 말자는 거 아니야. 내버려 두자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미국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파티하려고 집에. 그런데 그 집 앞에 노 트레스패스라고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간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웬 일본 학생이 배낭을 메고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파티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근데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았어요. 왜요? 노 트레스패스라고 적어 있잖아. 이게 관용에 입각한 법이고 도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치 외에는 없는 거야. 이건 도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결국 강자의 원리, 너 내 말을 잘 들으면 경제 해제도 풀어줄 테고 하겠지만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제재야, 이런 식의, 이게 함께 살기입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 살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관용의 원리를, 도덕의 원리를 받아들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옆에 사람이 굶어 죽어도요, 나하고 관계없어서 나는 문 걸어 잠그고 짜장면 시켜 먹어도 난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게 돼요. 하지만 서로 살림의 원리를 보자면은 옆집 사람이 죽어가는 거 고독사 모른다면 이 정부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우리 사회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 최소한의 도덕 말고 그냥 상식적인 도덕을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해보면 사실 이 관용이 도덕의 원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비도덕적이라고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두 도덕적이라는 이러한 명예를 얻게 된다는 부당한 명예를 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용의 원리는 정치에 넘겨주고 도덕의 차원에서는 서로 살림이라는 이런 것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좀 되게 조심스러운 네. 질문이긴 한데요. 네. 먼저 제 질문부터 말씀드린다면은
과연 이제 이 함께 산다라는 표현을 좀 다른 입장에서 저는 계속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도 지금 이제 그 말의 뜻을 살펴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적용 가능한지 사실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네. 싶은 건데, 처음 이 세미나의 어떤 이제 주요 주제들을 잡을 때 이제 가장 이제 그 큰 주제로서 이제 함께 산다 또는 함께 살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라는 이런 주제를 이제 선생님께 부탁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제가 지금 이해하는 걸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함께 살기는 이제 도덕적 문제에서 어떻게 같이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함께 산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냐라는 부분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이 안에서 어떤 그 함께 살기라는 의지의 문제하고 좀 다르게 개인적으로는 메모를 좀 쓰는데 죄송합니다. 오히려 이제 함께 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삶의 조건일 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지나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삶의 조건이라는 부분으로서 함께 산다라고 전제하고 이해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함께라는 것이 그 때로는 공간 안에 그냥 같이 있되 그 내에서 서로 어떻게 그 어떤 의지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관계되는가. 그래서 결국 혼자일 수 없는 어떤 관계. 그거를 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 그래서 이 조건에서 비롯된 그 함께 삶으로서 비롯돼서 개인들이 감당해내야 되는 것들. 그걸 통해서 어떻게 공공이라는 거에 이제 상에 접근할 거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이게 함께 이게 쭉 풀어주신 발풀이처럼 함께라는 표현으로 이런 생각들을 다룰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그거 사실 잘 그 제 발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사리의 두 가지 모형을 제시해드린 게 억압적인 함께 살기도 있는데, 시집살이 같은 경우 그걸 함께 사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함께 살기를 포기한 형태 같은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것을 우리는 또 함께 살기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방식은 뭐 이게 좀 외람된 얘기지만 이성애도 있지만 동성애도 있듯이 종류는 다양할 수 있고, 지배관계도 있지만 평등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함께 살기의 종류는 뭐 제가 몇 가지만 쭉 써놨지만은 그 종류로 치자면은 뭐 함께 살기는 너하고 나하고의 둘 관계만큼이나 내가 누굴 만나면 다르게 살겠죠. A란 여자랑 이렇게 뭐 등등.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라는 조건만 결정이 되면 거기서 함께 살기가 시작이 되는데, 또 시간적으로 또 변해가니까 세 번째 사람이 들어오면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역동적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만 일단 이제 폭력적 구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할 수 없이 많은데, 두 가지로 딱 얘기하면 지배와 억압이라는 사다리꼴 구조가 하나 있고, 세모꼴 구조가 있고, 피라미드꼴, 또 하나는 두레상꼴이 있어서 이 어딘가에 아마 있을 거다. 나머지는 네모꼴, 마름모꼴, 뭐 수많은 징검다리꼴도 있는데, 징검다리꼴 제가 소개를 안 드렸지만은 종류는 무한히 많을 수 있지만은 일단 이 두 가지로 다 그 다양성을 설명할 수는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너무 함께 살기를 아름답게 묘사가 됐잖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아름다운 면만 있는 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 대답이 정확히 물음에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함께 살기의 형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함께 안에는 자유 못지않게
억압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둘을 자유와 억압이라는 것을 조화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질서라는 자발적 질서라는 또는 계약이라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고 서로 간에 합의가 된다면 사디즘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의라는 것은 함께 살기의 기본 조건인데 소셜 컨트랙 같은 거, 사회적인 합의를 깨트리면 함께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합의도 있냐면 이렇게 아주 독재적인 이러한 합의도 있고 아주 차별적인 합의도 있고 그래서 합의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형태를 구분해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어린아이들 놀 때처럼 놀이와 같이 한데 자유롭게 기쁘게 어우러지는 함께 살기도 있고 어른들 세계처럼 무한 경쟁, 독식 이런 식으로 죽기 살기 이런 식으로 어쨌든 또 팀워크를 이뤄서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못 드렸습니다. 네. 이 어떤 철학 그 이론을 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을 저랑 같이 공유하신다는 입장으로 읽어주시면은 저는 아마 이 글이 한국인들의 삶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 살림의 형태가 다양하다고 말씀해 주셨긴 하지만 서로 살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안을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항상 따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엄마의 네. 존재. 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하고는 인론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일반화시키기도 힘들고. 그런 거를 근데 그렇다면은 일방적인 희생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치유하거나 보상하거나 뭐 이런 쪽에서 뭔가 이렇게 준비가 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어떤 얘기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성석재의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그냥 무한한 희생을 하는 인물이 하나가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다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투명인간으로 또 살아가요. 가족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지죠. 그런데 함께 살기 해주는 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이제 희생을 했다. 그 엄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함께 살기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가품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에 아들 딸이 이러는 거죠. 우리 엄마 최고 그러면 엄마는 그걸로 다 끝난 거죠. 모든 걸 다 갚은 거야. 헌신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들 딸의 그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헌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엄마 나빠 그래도 엄마가 그 헌신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정체성 함께 살기의 틀에서 보자면은 엄마 노릇 못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투명인간으로라도 엄마 노릇 하는 것이 엄마에게는 삶의 보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아름다운 관계는 아니죠. 그럼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까 세목골로 봤을 때는 독재적 관계일 가능성이 있고요. 약간 반대대로 얘기하면은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네가 나를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서로 관계가 일방적인 헌신이 희생이 상대에게 갑자기 그 어떤 사실관계로 인정을 요구할 때 그것이 오히려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제 나 실현당했거든. 그 어쩌라고. 그래서 뭐 커피 한 잔 사줄까? 커피 가지고 되겠니? 뭐 어쩌라고. 나도 그저께 실현당했거든.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너 친구 사이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생각하면 안 되지. 너는 생각하면서 왜 나보고 그걸 요구하니? 서로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면은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가 되는데, 그러면 또 만나거든요. 엄마하고 또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함께 살기에는 이렇게 좀 잘 돌아가는 구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틀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여전히 큰 틀 안에서는 함께 살기 한 방식이다. 종살이도 함께 살기거든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종살이 같은 경우, 노예살이도 머슴살이도 함께 살이 아주 중요한 형태였어요. 그리고 머슴이 절대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당쇠가 절대 불행하지 않았어요. 마당쇠는 자기 주인님과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밖에서 봤을 때의 희생과 그 함께 살기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희생 사이에는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질문이 많아야 좋은 발표라고 늘 가르쳐 왔는데 내가 발표를 잘 못해드렸습니다. 조금 뭐 지금 논의를 하시는 거랑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요즘 이제 어떤 생각을 간혹하다 보면 사람이 살다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놀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알아가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살다에 대해서 삶이라는 의사가 있고, 알다에는 알미라는 의사가 있고, 네. 놀다에서는 모름이 됩니다. 아, 모름. 모름이 되거든요. 네. 그건 몰미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드세요. 근데 제가 그냥 놀다를 갖다가 국민정음 방식에 맞추어서 네. 풀이를 해보니 예. 땅에서 불꽃이 피어나도록 가는 게 놀다. 아, 네, 멋지네.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살다는 사르다 에서 이제 살다가 나왔는데, 그거에 가장 중점이 놀다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디자이너인데 예. 학교라는 이름을 갖다가 그 방식 안에 집어넣으니까 예. 노는 장소가 학교가 돼요. 불꽃을 태워야 되니까. 학생들한테 엄청 인기가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계가 네. 이제 뭐 좀 전에 선생님이 이제 어떤 고어든 생활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그걸 이제 의미들을 찾아가고 네. 연결을 시키는데, 네. 이 놀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네. 라는 게 요즘 이제 고민이거든요. 네. 뭐 보통 선사들께서 삶을 한바탕 놀이다 이렇게도 많이 뭐 도인스럽게 하시는데, 놀이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놀다의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는, 죄송한데, 애가 배에 들어서면 애가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핵심인데요. 그 꽉 짜여 있는 경우 놀질 못하고 헐렁하게 벌어져야 빈 공간. 그러면 이제 제 딴에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을 때 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의 첫 번째 특징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인데요. 그래가지고 놀이가 잘 안 됩니다. 놀이가 되려면 두 번째가 하나 필요한데요. 규칙이 필요해요. 이렇게 소꿉놀이도 내가 각시할 테니까 너는 신랑해. 역할 바꾸기 없기.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규칙이 정해지고, 아이 싫어 안 할래 너랑은 안 해. 그만둘 자유가 있는 거죠. 언제든 자유가 있고 매 순간 자유가 있어야 되죠.
축구하다 그럴 수 있으면 그건 놀이입니다. 축구놀이. 경기가 되면 안 돼요. 경기는 반칙을 하게 되면 벌칙, 벌을 받게 돼서 자유가 박탈당합니다. 하지만 놀이에는 벌칙이 없어요. 왜냐하면 놀이의 첫 번째 그 특징은 네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놀이가 안 돼서 싸움이 되거나 장난이 돼서 놀이가 되려면은 서로의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하고 엄마하고는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냐면 엄마는 일방적으로 다 주는 거고 아기는 그걸 먹고 잘 자라면 되는 거죠. 엄마하고 아기는 잘 노는 겁니다.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그렇게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는 철저히 너하고 나하고의 함께 살기 안에서 주어지는 관계에 의해서 그 놀이의 방식들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학교에 가면 학교 놀이는 할 수 있는데 학교를 놀이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면 노래방 가면 노래하면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놀이라는 것은 상황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사람마다 또 내가 합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규칙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놀이하고 짝을 이루는 말 중에 하나가 날다입니다. 놀다와 날다. 날다는 이제 놀다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좀 더 강화되면 누르다가 됩니다. 밥이 눌어버려가지고 딱딱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놀다는 딱딱함과 완전 자유로움 사이에 있어서 자유를 향하되 나름대로 규칙을 따라야 하는 그 중간지대, 이것이 놀이 영역이고요. 이 전체를 한데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삶이기 때문에 놀이와 삶의 본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야 자식아 그게 다 놀이야. 산다는 건 뭐 무슨 규칙이 있겠니? 네가 추구하는 거 욕심 덩어리지. 자유를 얻어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하지만 스님 열심히 금강경 외우시잖아요. 또 하나의 이제 규칙을 배워가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에서는 삶을 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규칙을 배워간다는 측면에서는 또 하나는 규범화되고 또 법화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처럼 규칙도요, 여러 사람이 지키기 시작하면요 법이 돼버려요. 둘이는 그냥 둘만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규칙이지만은 심판이 들어오고 3명, 4명 있고 돈이 걸리고 그러면요 고수 같은 게 그렇잖아요. 이게 법이지 그게 놀이 규칙이 아니게 되거든요. 노름에서는 살인도 일어나는 게 원래 재미있자고 하는 건데 갑자기 이것이 법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깨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강제하고 싶어하고 이게 합의가 깨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네. 그 글의 뜻을 설명해 주실 때 이제 공공에서 이제 합계공하고 아름공하고 이렇게 따로 설명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 위에 보면 이제 저희 그 앞에 그 공자는 그냥 공공이라고 우리가 해가지고 네. 번역을 새기질 못했어요. 함께 공까지 함께는 한번 새겼는데 네. 앞에 거는 그냥 공 새기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아름을 무시한 거죠. 아름까지 연결하면은 아름의 반대말로 쓰면 되겠구나. 근데 그 말이 우리말에 없었던 거예요. 아름의 반대말로 그 위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사인지도 모르겠고 그 위실이란 말은 관청, 그 위실이라고 많이 있는데 그 위라는 말 자체 뜻이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 사람들도 그것을 그위공이라고 새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관청 이름 이렇게. 이게 보면 이제 공공이라고 할 때 공공이라는 그 표현이 그 조선한 표실로
이렇게 찾아보면 네. 같은 표현, 공공하다거나 네. 공공한 아니면 무엇무엇의 공공이다라는 표현들이 한 198회인가 반복돼서 나오더라고요. 그것까지 모르겠네요. 네, 예. 그게 되게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 뜻으로 이 앞에 이 공자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그 말들을 이해할지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네. 특히 요즘 이제 저희가 뭐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뭐 계속 이 앞에다가 이 그렇죠. 공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 공공미술에서조차 이 공공이라고 그렇게 쓰면서 네. 이것을 그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네. 무슨 말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공공도서관 이렇게 한다면 네. 오늘 이제 설명해 주신 네, 네. 방식에서 네. 어떤 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할지. 현재 쓰이는 맥락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풀이를 해드린 거는 현재 쓰이는 이제 공공은 앞에 쓰인 그의공자라고 하면 그 그의공자는 돈을 누가 냈냐입니다. 정부 기관이 내면 다 공짜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공기관인 경우 이것도 정부가 출연한 거나 정부가 관리하면 정부 앞에 그의공자를 쓰게 되는데 공인 그의인 경우에 두 가지로도 나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쓸 수 없는 거, 독립된 기관들이 있죠. 이런 것도 일반인 사용이 안 됩니다. 한 일반인도 쓸 수 있는 거, 이때 함께 공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에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누구의 소유냐, 국가의 소유면 전부 공이란 말이 붙어야 되고요. 지자체 소유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있으니까 이런 경우 전부 그의공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출연기관도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사용할 것이냐 문제로 가면 그냥 전문인들만 쓰게 된다고 하면은 함께 공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의 개방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함께 공짜를 쓸 수 있습니다. 공공 도서관 하면은 사립도서관 구분되는 거죠.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분들이 여기 나름대로 기금을 마련해서 도서관을 지었고 전문인들만을 뭐 관료들만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전체 누구나 쓸 수 있으면 함께 공짜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공은 아예 구분이 되는 낱말입니다. 하나는 이용이나 또는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범위를 쓰고 있는 거. 함께라는 건 모두 누구나라는 뜻이가 되는 것이고요. 앞에 공짜는 누구 소유인지, 누가 관리하는 주체인지를 명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용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사용법은 아닌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정할 때 왜 니네만 쓰냐? 청와대는 왜 그러면 국민 시민들한테 개방 안 합니까? 이거 시민 세금으로 쓰는 건데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공공성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이거는 왜냐하면 권력성이죠. 너희는 접근하면 안 돼. 우리 국가 공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공무를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또 중요한 VIP가 있기 때문에 뭐 안전 보안상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청와대 개방하라. 공공성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뒤에 공짜, 함께 공짜의 방점을 찍고 있는 거야. 그때는 공공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공용 기관이라고 써야 됩니다. 국가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그들이 쓰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함께 공짜는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그냥 공공이라고 쓰다 보니까 함께 쓰여야 되는 목적으로 건립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름을 구분해서 쓸 수만 있다면은 이런 혼란은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가고 있고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한 분만 더 받고 오늘 세미나는 정리를 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라는 낱말의 뜻에 대해서
네. 이게 어떤 모니터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지침하는 거 가서 그것이 집단적이라든가 멘탈성이라든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에다가 이게 그 복수형 등자를 붙여서 나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쓰기도 아, 그건 처음 듣네요. 나들. 네네. 나들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고요. 나들이라고 하는 시민 모임 같은 거. 아, 그렇군요. 예. 젊은 세대가 특히 많았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나들. 그러니까 이렇게 나들이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라는 말을 대체할 만큼 우리라는 말 안에 그런 어떤 뭐랄까 개인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개인주의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이런 게 애초부터 네. 어느 정도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나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들이라는 게 복수형 표준들도 좀 헷갈리고, 나라는 것이 과연 복수로 가능한 낱말인지 이것도 어렵고, 오 등은 자해할 때 그게 우리식으로 그냥 번역하면 나들입니다. 그런 제가 이제 뭐 대풀 뜯어먹는 선언문을 가지고 우리가 위대하다고 그러는데 오등은 자야가 뭡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인데 그거는 나들은 뭐 어쩌고 근데 나들이라는 표현 우리말에 일단 잘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보고요. 뭐 쓰는 건 자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잘못된 말을 쓸 때는 또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라는 말은 이제 김종우 선생님 여기 제가 제 책을 잠깐 소개해놨는데 여기 이제 김종우 선생님이 글씨를 색깔로 써주신 거예요. 여기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라는 개념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를 이렇게 파고드는 책인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문명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면 안 돼요. 의무가 있어요. 우리말 누가 지키죠? 우리가 지키는 거죠. 우리말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배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강력한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거기다가 이제 핏줄까지 가면요, 협박도 가능합니다. 너 그럼 죽어 이렇게. 우린 하나잖아. 그런 우리라는 이 의식 속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현대처럼 복잡하고 개인주의가 중시되는 그 삶의 틀로 오면은 우리라는 말은 상당히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느슨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의 이 느슨한 우리에 좀 적절한 그런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들이라고 써도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좀 더 아름다운 우리말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못 해봤지만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라는 말은 원래 굴 이런 말에서 왔어요. 고구려 할 때 그 구려가 굴이란 성으로 둘러싸진 영역이 그러니까 전쟁 관련해 가지고 우리 편이라는 개념을 강력히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오는 놈은 적이죠. 이런 너와 나라는 이 구분법이 우리와 남이라는 것으로 대별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남을 적으로 바꿔놓으시면 우리라는 개념 속에 똘똘 뭉쳐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겁고 또 짓누르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주의라고 말해도 그 말 자체는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틀리지 않은 말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로운 관계로도 우리가 형성이 됩니다.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도 그때는 우리 안에 들어가면 해방을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 편끼리 편하잖아요. 우리끼리 말을 막 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남자들 얘기하고 여자들끼리 여자 얘기 하잖아요. 우리끼리 뭐 어때? 자유를 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라는 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라는 말이 쓰이는 맥락과 상황 또는 사회적인 이런 억압 구조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라는 말을 무겁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들이라는 그 말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 나라는 말을 그렇게 복수형으로 쓰면은 영어에도 뭐 아이스란 말이 없잖아요. 나라는 말은 정말 하나라는 걸 딱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우리를 나들이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하지만 영어에는 위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말에 복수형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있듯이. 그러면은 나들이라고 쓰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라는 말 속에 그런 폭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얘기인데 나들이는 뭐예요? 예? 나들이가 들었어요. 나가고 들어온다를 줄여서 쓴 말입니다. 예. 나들목 우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나가고 들어오는 이 목이라는 것은 모이는 자리라는 뜻인데요. 예. 나들이는 그래서 나가고 들어가는 일을 나들이라고 합니다.